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앱 개발 기초 강의하고 있는 최민입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9주차 부터 다루었던 내용들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앱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형태가 이제, 확산되면서, SNS 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한 형태, 버티컬한 SNS라는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버티컬 SNS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등의 이제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버티컬 SNS는 아무래도 이제 종합적인 소셜 네트워킹이 아니라 이제 특정한 관심 분야, 그 SNS에 모인 사용자들이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어프로치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음악 관련된 소셜 네트워킹, 버티컬 소셜 네트워킹이다 그러면 이제 친구가 들은 음악을 내가 더 또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특성을 잘 활용하는 마케팅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의 이제 앱 마케팅 전략으로는 이제 스핀오프 전략이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초반부터 다 포함하는 완벽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출시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실시간 트렌드를 반영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주제 또는 이제 토픽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선보이는 스핀오프 전략이 또한 이제 현재와 같이 이제 빠른 사용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관건인 시대에는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유사한 맥락에서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용어들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회사 창업 시에 목표로 했던 모든 기능들을 전부 구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것이 아니라 주요 기능들, 최소한의 필요한 주요한 기능들을부터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담아서 이거를 이제 출시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반응도 살펴보고 또 개선될 부분도 이제 정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수요에 기반해서 이제 추후에 이 애플리케이션 또는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출시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킹 작업이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유입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자들이 이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사용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이제 이 사용자들의 사용 유시지를 측정 모니터링 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텐션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한번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이제 자주 호출되느냐 그런 지표죠. 그리고 휴면 유저 사용자들이 이제 설치해놓고 뭐 가입해놓고 더 이상 사용 안 하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사용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또한 이 애플리케이션의 수정 보완 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 애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매출 분석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매출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고 그 에버리지 레버뉴가 이제 사용자별로 또 뭐 지불한 사용자별로 얼마나 이제 되는가에 대한 ARPU, ARPPU 등의 지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차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이제 유니티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유니티 3D로 더 유명하지만 이제 유니티 라이브러리가 꼭 3D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유니티 2D 라이브러리도 이제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유니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유니티 허브 라는 아이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스크립트 랭귀지를 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입력 처리 유니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 입력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고요. 최근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제 입력 장치들이 이제 기존 PC 게임 같은 환경보다는 스마트폰 등의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이 상당히 이제 보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모바일 환경에서 디바이스 입력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계열의 디바이스에서는 이제 최대 5점 터치 까지 이제 동작을 인식한다 말씀드렸고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는 이제 구형 디바이스는 2점 터치 그리고 일부 최신 디바이스에서는 이제 5점 터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점 터치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동시에 이제 몇 개의 터치가 이제 이루어질 때 얼마나 많은 터치를 모두 인식해 줄 수가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복잡한 게임류가 아닌 이상 우리가 사용하는 통상적인 터치 인터페이스는 이제 2점 터치까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 축소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2점 터치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사실상 1점 터치 기능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아이폰의 경우는 이제 한 개 회사가 독점적으로 시스템 설계를 모든 디바이스들에 대한 설계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입력 장치에 대한 규격 통일화 개발 연구가 이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들은 이제 제조사도 상당히 다양하고 또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격을 특별한 형태로 통일하거나 기준을 세우거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2점 터치 또는 이제 일부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5점 터치까지 이제 인식하는 형태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핑거 아이디라는 정보로 이제 뭐 터치의 고유 인덱스를 받고, 뭐 포지션이라는 이제 형태로 터치된 화면 위치를 받는다. 그리고 뭐 델타 포지션 이런 형태로 마지막 프레임 이후에 화면 포지션의 변경을 나타내고, 델타 타임은 이제 마지막 상태의 변경 이후에 흘러간 시간, 현재까지 흐른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탭 카운트라는 변수로 이제 사용자가 화면을 빠르게 누르는 동작을 했을 경우에 이 카운트 값에 이제 횟수를 적어주는 동작을 취해줍니다. 근데 이제 아이폰이나 이제 아이패드와 같은 디바이스에서만 유효한 정보죠.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항상 1 값을 리턴해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페이지 관련한 정보들, 그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화면을 터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터치된 이후부터 손가락이 움직였다. 화면을 터치하고 있지만 마지막 프레임 이후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들은 이제 화면을 꼭 이동할 때에만 이제 우리가 같이 있는 이벤트를 얻는 게 아니라 꾹 누르는 행위 가끔 하죠.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팝업이 하나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길게 누르는 행위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벤트 처리에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셔너리와 같은 상황도 가치 있게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ended는 손가락이 이제 떨어졌다, 화면에서 떨어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용자가 이 디바이스를 좀 너무 많이 터치했을 경우, 동시에 터치했을 경우에 이제 canceled라는 이제 입력을 이제 페이지 정보로 가지게 됩니다. 사실 제대로 된 입력이 아닌 경우에 이런 캔슬의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UI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 유니티에서도 당연히 다양한 상호작용 컴포넌트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뭐 게임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들, UI들이 이제 바로 이러한 원리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버튼 또한 이제 제공이 되고, 토글 버튼 또한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입력 필드 또한 사용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스크롤바, 이런 것들 게임 같은 데에서 많이 활용되는 UI 컴포넌트죠. 사용자에게 어떠한 안내문, 지시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스크롤바를 화면상에 띄우면서 이 안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니티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유용한 또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충돌 처리 기능이죠. 이 충돌 처리 기능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개의 물체들과 각 물체들이 이제 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이벤트 처리를 할 것인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이 날라오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방망이를 들고 이제 이 공을 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세팅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이제 게임 오브젝트가 이제 우리 공하고 방망이가 될 것이니까 이 공에 대해서는 이제 물리 엔진을 적용해 주어야 공이 날라오는 상황을 이제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콜라이더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지금 충돌 처리하고자 하는 두 개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오브젝트에 대해서 지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이더는 공하고 방망이가 되겠고요. 리지드 바디는 이제 공에 대해서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충돌 처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수단으로 이제 리지드 바디 2D라는 컴포넌트, 그리고 박스 콜라이더 2D, 이 충돌 처리 행위 자체를 이제 박스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제 박스 콜라이더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이 박스 형태가 이제 가장 이제 보편화돼서 사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박스 콜라이더를 사용한 거고,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충돌 처리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결제 연동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이죠. 모바일 앱에서 이제 결제 등을 구현하는 것이 요즘 상당히 기본적인 구현 기술 추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결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었죠. 결제라는 행위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이 신용카드 결제와 같은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 PG사라고 하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각각의 신용카드들에 대한 처리를 가능하도록 사전에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회사를 사전에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결제 서비스는 회사에 대해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회사 설립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PG사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형태로 순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PG 결제를 위한 회사 설립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회사, 즉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 사업자의 형태가 가능하고 이제 법인 사업자의 형태가 가능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전혀 이제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인데,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서 특히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PG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신용카드 결제 행위가 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결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일반 과세자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만 했다라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인터넷 쇼핑몰 등의 창업자들은 반드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신 판매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이제 제품 판매 결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유는 이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이제 통신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상호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이제 추후 발견이 되면 이제 행정관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받는다든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통신판매 신고는 이제 관할 관청에 가셔서 이제 신청서를 하나 써내는 형태로 간단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월하게 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 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상호나 전자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이제 마련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그리고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를 먼저 확보를 하신 후에 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 구매 안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는 확인증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매 안전 서비스라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에스크로 서비스이죠. 그래서 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사용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사용자가 쓰겠다라고 요청했을 때 모든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는 반드시 에스크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지사 연동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 및 통신사업자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게 되면 이제 피지사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각각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각 신용카드 회사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 게 이제 당연한 계약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카드사의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인들이 다 일일이 체결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지사라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결제한 대금이 이제 이쪽 피지사를 거쳐서 각각의 신용카드 회사로 이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피지사가 일반적인 형태로 대부분 지원을 하지만,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최근에 나온, 충전, 페이먼트 방법은 이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전에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앱 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되고 이제 실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내부에서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외부 피지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는 금지가 됩니다. 그 구글이나 애플의 정책상 그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되는 경우는 이제 자사, 그러니까 구글이면 구글, 애플이면 애플의 이제 애플리케이션 내부 결제, 인앱 결제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구글이나 이제 애플이 이 결제 과정에서 일부 수익이 생기는 거죠.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의 그 수익을 구글이나 애플에게 배분을 하고 이제 나머지 70% 정도의 수익을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됩니다. 물론 추가적인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것들이 추가로 나중에 부과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피지사를 통한 결제 방식만 이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경우에 이제 따라야 하는 구글이나 애플 상에서의
결제 방식, 인앱 결제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인앱 결제와 또 이제 그 다르게 그 모바일 웹이나 일반 웹 개발 방식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PG사를 통한 이제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PG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신용카드 결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소 한 달 정도의 가량이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서비스, 사업 같은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희망하는 시간, 서비스 오픈을 희망하는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한 달 이상 이전에 PG사와의 협의를 추진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셔야만 서비스 런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이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바일 UI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르도바나 폰갭 같은 이제 API 네이티브 패키징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앱 개발 기술들을 학습을 했고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비롯해서 jQuery 모바일과 같은 여러 가지 모바일 UI 프레임워크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버튼 클릭에 의해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버튼에 밋밋하게 글씨만 들어가 있는 경우보다는 이제 버튼에 이미지도 넣고 아이콘도 넣어서 이제 사용자들이 적절한 버튼을 찾기도 편리하게 하고 보기에도 좋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jQuery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디폴트 아이콘들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화살표, 아래 화살표, 아래 화살표라기보다 이제 이건 체크 표시죠. 그래서 확인 버튼, 그리고 기존의 버튼, 이 기존 버튼이라는 거는 이 jQuery 모바일 CSS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는 다소 이제 부적절하지요. 버튼의 사이즈도 작고 눈에도 띄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클릭하기도 어려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jQuery 모바일에 스킴이 들어간 검색 버튼, 돋보기 표시가 들어가고요. 그리드 버튼, 이 그리드 모양의 아이콘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경고 버튼은 이제 딱 봐도 이게 느낌표 표시가 이제 세모 모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일이 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홈 버튼, 집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버튼, I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누르면 특정한 인포메이션이 뜨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콘 이외에도 이 jQuery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바탕으로 이 버튼 등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마도 조정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아이폰 스타일, 안드로이드 스타일 이런 테마도 설정할 수가 있고, 기본 테마 중에서는 이제 색상하고 룩 앤 필이 좀 바뀌는 형태로 이제 기본 테마 A부터 E까지 5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빔
속성 값을 설정함으로써 이 테마를 변경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룬 것이 이제 화면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화면 레이아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내용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뭐 몇 가지 레이아웃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 블록 레이아웃이죠. 그러니까 블록 레이아웃하고 바 레이아웃을 이제 섞은 형태가 이제 블록 바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우선 블록 레이아웃은 컨텐츠 영역 안에 이제 사각형 모양의 박스 영역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 영역이 뭐 규칙적으로 배치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영역 레이아웃이라서 최근에 이러한 레이아웃 기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바 레이아웃은 이제 뭐 일종의 타이틀 정도를 표시하는 바 역할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컨텐츠 영역 안에 지금 제목과 같은 뭐 제목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한 줄 단위의 정보를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레이아웃이 바로 바 레이아웃이 되겠고요. 여기 클래스 속성에 이제 UI 바라고 이제 해주시면 이 바 레이아웃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 블록 레이아웃이 적용된 사례를 이제 여기 우측 화면에와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많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러한 형태의 레이아웃 기법을 활용하고 있죠. 뭐 꼭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웹페이지들도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이런 바 블록 레이아웃을 많이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바 블록 레이아웃의 사용 방법을 잘 생각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폰갭 코르도바 API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던 UI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네이티브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려면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바로 폰갭 코르도바 라이브러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폰갭 라이브러리가 뭐 단순히 이 네이티브 코드 APK나 뭐 애플에서 돌아가는 바이너리를 생성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디바이스 API라고 하는 표준 규격을 또한 서포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디바이스 API는 뭐냐면 디바이스, 이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건드리는 여러 가지 함수 호출 API 규격을 이미 W3C에서 표준화 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바이스 API,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액세스하는 API의 리스트가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API들을 실제로 구현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바로 이 폰갭 코르도바의 디바이스 API가 되겠습니다. 뭐 아주 다양한 API들이 존재하는데, 뭐 모바일 장치에 탑재되어 있는 센서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센서들, 뭐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주소록, 로컬 스토리지에 들어있는 파일 등에 대한 액세스는 이 코르도바 API를 사용해서 하면 됩니다. 뭐 코르도바 API의 종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죠. 뭐 가속도 센서에 대한 액세스는 이제 액셀러로미터라는 API, 액셀러로미터 클래스에 속해 있는 API를 사용하면 되고, 카메라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라는 API 사용하면 됩니다.
뭐 오디오나 비디오 이미지 정보를 캡처, 즉 녹음하거나 녹화하고자 한다면 이제 캡처라고 하는 API 사용하면 되고요. 방위 센서 액세스하려면 이제 컴파스라는 API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디바이스, 스마트폰 내의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를 액세스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라는 API를 사용하시면 되고, 로컬 스토리지에 대한 액세스를 위해서는 이제 파일, 또는 스토리지에 대한, AP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PS 센서에 대한, 액세스는 이제 지오로케이션이라는, API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디바이스 API를 사용해서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스마트폰에 액세스하는 사례를 살펴보면요. 바 블록 레이아웃을 가지고 이제 화면 구성을 한 거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는 예제입니다. 단말기 정보라면 이제 이 스마트폰의 버전, OS 버전, 장치 종류, UUID는 이제 유니버셜리 유니크한 아이디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한 여러분 스마트폰에만 할당된 아이디 값입니다. 그리고 코르도바 버전, 화면 사이즈, 색상 등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API를 호출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get device info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형태로 우리가 구현을 해놨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info device.platform, device.버전 이렇게 디바이스 클래스 내에 여러 가지 속성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바이스 값을 읽어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디바이스에 대한 API를 가지고 장치를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동 센서, 진동 액추에이터를 이제 스마트폰 상에 들어있는 진동 모터를 돌려서 스마트폰에 진동이 울리도록 하는 방법을 구현하려면 이제 navigator.notification.vibrate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 주면 됩니다. 이때 괄호 안에 실행하고자 하는, 진동시키고자 하는 시간 값을 적어주게 되는데 밀리세컨드 단위로 적어주기 때문에 1000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제 1초간 진동을 울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앱개발 기초 강의에 대한 기말고사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